한 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여러 번 해야만 효과를 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완해 주는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가장 효과가 나아져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촬영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밖에 장마비가 막 엄청 많이 오네요. 그리고 환자분들 요즘에 이렇게 비가 장마철이 되면은 습도가 높고 그래서 이게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날이 또 덥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심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빗소리가 백색 소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파도 소리, 뭐 폭포 소리, 여러 가지 백색 소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명상 중에 하나도 이게 있거든요. 어쨌든 비가 오는 부분들을 조금 백색 소음이라고 느끼면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춰서 그 환경을 나한테 이롭게 만드는 것도 우리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이게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명상하신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하죠. 암 치료다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대학에서 이제 주로 하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를 하고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다 이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다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수술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술을 못 한다 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 하는 거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판정을 받은 것은 조치를 안 하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프로토콜에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에 항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항암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효과에 비해서 내가 겪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온코타입이라고 해서 항암 효과와 어떤 부작용에 있어서 경중을 따져서 항암이 필요 없는 경우하고 항암이 필요한 경우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은 또 이렇게 그런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방사선도 마찬가지고요. 방사선도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하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굳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하고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하고 방사선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항암하고 방사선만 한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는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치료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의학이라는 게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의학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 그래서 보완대체의학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통합의학하고 보완대체의학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통합의학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완대체의학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는 통계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현대의학의 주축입니다. 현대의학을 하다가 이걸로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체의학 중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아졌다 해서 통합의학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의학은 어떤 현대의학 중심에서 접목된 부분을 합친 것이 통합의학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보완대체의학은 어떤 따로 우리가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옛날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시행을 하는 거지만 이건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거보다는 통계 자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하시는 이제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과 과정에 사실은 보면 현대의학적인 부분만 우리가 교과 과정을 밟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들 아직 접하지를 못했고 또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어떤 신빙성을 갖지 않는 데서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접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주파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올리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조금 써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만이 아니고 접목된 통합의학들이 많이 접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의학, 이렇게 통합의학 딱 분류돼서 대학은 이것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것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1973년도죠. 그때 암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보안 대체학이나 통합의학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년간을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어때요? 타임즈에 암과의 전쟁을 실패했다고 발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한계점에 왔다는 뜻이에요. 현대의학에 보면은 암을 무조건 죽이는 개념으로만 돼 있어요. 수술도 암을 없애는 거고 항암이나 방사선도 무조건 암을 없애는 데만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예요? 내과 면역, 그 다음에 내 암을 만들게 된 어떤 유전자의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안 되면 사실 암 치료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뭐 치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의학이 나온 거고, 통합의학이란 게 바로 암 치료하는 데서 주로 나왔던 용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용어가 아니고 미국에서 암치료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 만들어진 게 통합의학이기 때문에 이 통합의학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의학이 필요하다. 우리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발 전이가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어때요? 수술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근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근거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한 상처가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생리적으로 면역이 약간 떨어져 줘야 돼요. 그 조직이 재생이 돼요. 조직의 재생을 하는 것은 면역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면역이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면역 저하는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말이 그렇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여기 눈에 보이지 않게 전이 돼 있는 암세포들이 빨리 커서 이게 재발 전이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그 이론이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이 돼서 그러면 수술하지 마라. 이게 우리 이제 자연치유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면역을 올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수술은 어째요? 가장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법이에요. 덩어리를 한꺼번에 끄집어내니까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끄집어내지를 않고 항암제를 쓴다든지 뭐 면역을 온갖 것 다 하려도 이 덩어리를 수술을 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수술이에요. 그거 드러내놓고, 자, 드러내놓고 나니까 면역이 떨어져.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방법들을 같이 동원을 해주면 가성비가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재발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환자들 때 한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라. 그러게 되면 수술로 인한 이런 면역 저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 암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사실 우리 몸이 암세포가 살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면역세포라는 엄청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 항산화제라든지 암을 없애는 그 물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어렵게 암 하나가 크게 되면 그 환경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자기의 종족을,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가 자기 후손을 만들어야 돼. 죽지 않고 번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암에서는 암은 이렇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어떤 세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참 영리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세포는 원 조직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 조직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래요 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자리를 잡으면 이게 전이가 되잖아요. 전이가 되는데 이런 전이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발은 제자리에서 다시 남아있는 게 큰 거고, 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환경, 살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발암하고 재발암하고 전이암은 똑같은 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세포는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 전이암은 원발암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세포거든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한 원발암은 대부분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놈들, 독한 놈들만 독해져서 다시 재발을 하거나 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전이 되는 세포 같은 경우는 원발암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상태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자리 잡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원발암에서 떨어질 때는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여기에도 유전자가 관여를 해요. 모든 세포는 제 원래 있던 조직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려면은 이게 떨어질 수 있게끔 이게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고 또 이 유전자는 어때요? 이게 EMT라고 해서 상피세포에서 그 중배엽세포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근육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세포가 모양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또 중배엽 세포에서 상피 세포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세포는 원발암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발 전이 되는 암은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요.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 더 저항성이 많아요.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데 더 잘 안 듣고 환계 면역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빠져나가는 균형을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발암하고 재발 전이암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치료도 마찬가지로 원발암은 원발암이 가장 치료는 쉬워요. 재발 전이암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원발암과 재발 전이암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그 재발 전이암은 대개는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 세포에서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면은 대개 우리가 태아,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성질의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세포 상태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이 환경이 대부분 다 빨리 성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산성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성화가 많이 되면 우리 항암제라든지 이런 방사선이라든지 치료에 잘 안 듣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의 성질이 달라져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암은 치료를 아주 저항이 강해요. 내성도 잘 생기고 또 잘 항암제 죽지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제 재발 전이암이 됐을 경우에는 어때요? 내거 이제 면역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면역에도 저항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발 전이암은 항암이나 방사선, 면역 모든 치료에 잘 안 듣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들을 보면은 간이 이제 전이가 잘 되는 조직이거든요. 특히 복부 내에 있는 암들,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췌장암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복강 내에 있는 암들은 간으로 전이가 잘 되죠. 그래서 간이 전이가 잘 되는 조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간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복강 내에서 가까우니까 간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전이로 일어나서 잘 가는 곳이 이제 폐죠. 폐가 또 이제 전이가 잘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뇌가 잘 일어나죠. 그리고 뼈. 그래서 우리가 전이가 잘 되는 기관이나 조직은 뇌, 폐, 간, 뼈, 이런 부분들이 전이가 잘 되는 것이죠. 유방암의 전이는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되게 우리 암은 밑에서 위쪽으로 전이가 많아져요. 위쪽으로. 왜? 혈액이 상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뇌나 폐로 가지만 나중에는 간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방암은 뼈에도 잘 가죠. 그래서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 맨 처음에는 림프절의 전이가 겨드랑이, 외곽부 쪽에 많이 가는데, 나중에는 뼈, 폐, 뇌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암이죠. 우리가 이제 원발암은 사실 처음 원발암 발견할 때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뭐 체중이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이 기력도 떨어지고 뭐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이제 덩어리가 만져져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같으면은 소화장애라든지 어때요, 뭐 속이 쓰린다든지 이런 거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복통보다는 혈변이나 변이 가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재발 전이암은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 군데 가서 암에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뼈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골성 통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골절 같은 게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폐라든지 이런 게 전이가 됐을 때는 이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각혈을 한다든지, 숨이 차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암 하나의 증후보다는 전이가 돼서 올 수 있는 증후들이 같이 동반돼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컨디션은 갈수록 악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니까 우리가 원발에서 나오는 증상하고 재발 전이에서 나오는 증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원거리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3기라 하고, 가까이에 있는 림프절인 경우는 이제 2기, 그리고 암 바로 주변에 있는 경우는 이제 1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전이가 됐다. 그 말은 어떤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4기라고 하죠. 우리가 4기암은 일반적으로 원발암으로 수술을 안 해요. 그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데 재발 전이가 잘 되니까 수술하지 마라 한다고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그 이론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발암을 제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원발암은 우리 암은 상당히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원발암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자식들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 있는 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이 돼 있는 얘들이 억제하는 힘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억제력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자기가 주로 크는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4기가 돼 있으면 이제 새끼암들 있잖아요. 전이암들은 새끼암이잖아요. 새끼암들을 이 원발암이 억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끼암이 자기들이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걸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돼 버릴 가능성이 있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전이 돼 있는 암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원발암하고 전이 돼 있는 것까지 제거를 한다 하잖아요.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금방 바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기가 되면은 수술이 어떤 무의미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데 위험을 가해서 바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엄청난 후유증이, 부작용이 암으로 인한 어떤 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요법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고 완화요법으로는 할 수 있으나 근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수술을 이제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암 방사선도 있고, 요즘에는 색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간암이나 췌장암 이런 데는 그 들어가는 혈관,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 있잖아요. 혈관에다가 알코올이나 항암제 같은 것을 넣고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러게 되면은 그 안에 영양 공급이, 암세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괴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색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암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고주파로 해서 60도 이상의 열을 주게 되면 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블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태워버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항암도 있고, 방사선. 그 외에도 이제 뭐 복강 안에 있는 특히 난소암이라든지 이게 복막이 전이되어 있는 이런 암은 이제 하이팩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항암 방사선을 가지고 치료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용한, 시술을 이용한 이런 방법들도 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재발 전이를 일으킨 암이라 하면은 말기암이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그런 거 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 용어 자체를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재발 전이 됐다 그 말은 기수로 나눌 때 사기예요. 근데 사기하고 말기암하고는 달라요. 사기는 바로 그 현 상태에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됐다, 그것만 말하는 거지, 전이가 됐다 해가지고 이 환자가 얼마 살지 못하는 말기로 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뭐 한 30% 이 정도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말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할 거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도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또 어떤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대사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을 못한다, 이런 상태가 이제 말기라고. 그래서 이 말기가 되면 주치의 선생님이 뭐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주잖아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말기란 용어를 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뭐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뭔가를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뭐 책에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산속에 있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공기 마시고 마음 다스리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3개월 선고 받았는데 3개월 있다 보니까 안 죽어. 그 1년 지나도 안 죽어.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암이 없어졌더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드문 거죠. 드물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뭔가가 하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버렸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암의 성장에 영향을 줬던 어떤 유전자가 조절이 돼 버렸다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영향을 받아서 그게 어떤 면역을 강화시켜서, 특히 우리 그 T셀 같은 경우는 우리 암하고 싸우는 면역 세포 중에 T셀이 있거든요. T셀 같은 경우는 군인들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보가, 이 암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이게 암이라는 정보가 T셀에 받게 되면은 이 암은 없어질 수 있어요. 바로 융단 폭격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 게 어떤 자기의 환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특이한 것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암이야 하고 찍어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암은 없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키로 작용을 했던 유전자가 뭔가에 의해서 억제가 됐다든가 조절이 돼버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암 성장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사례들은 정말로 드문 경우예요. 예?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면서 내가 이 로또가 당첨이 되리라고 큰 기대는 못 하잖아요. 하지만 당첨되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게 누가 해서 좋다 하니까 나도 좋아질 거다. 이런 감정이입을 너무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 사람은 뭐 몇천 분의 1, 몇만 분의 1 확률을 뚫고 이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똑같이 몇천 분의 1, 몇만 분의 확률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했다는 그 방법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에 피를 꽂혀가지고 누가 했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로또 당첨된 거예요. 내 로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말기 경우에는 악액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악액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 이제 암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대사 기능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양 공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우리 몸에 이제 신진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말기로 가는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기력도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음식도 삼키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데이터로 이제 좀 보는 게 어떻느냐. 그잖아요. 컨디션만 봐가지고는 뭐 우리가 항암만 해도 컨디션이 뚝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터미널 가서 악액질이다 하면은 되게 요산 수치를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아주 수치가 통풍이 없는 사람인데 요산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거는 우리가 암이 말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안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엄청난 산화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산화물을 억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죠. 뭐 NRF2라든지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하는 이런 항산화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게 요산이에요. 그래서 요산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산이 막 증가를 한다는 것은 내 몸에 산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엄청나게 지금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산화물을 만드는 것은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을 한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이 환자가 이제 터미널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암모니아 수치 같은 것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우리가 말기에 가면은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 기능 부전 신장 기능 부전 이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간 기능 부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말기로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산성도가 아주 심해져요. 산성화가 아주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암이 100% 없애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항암제는 성장을 빨리 하는 세포만 죽여요. 그럼 우리가 암세포는 무조건 계속 막 커가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 중에서 일부는 크고 일부는 쉬고 일부는 다음 성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는 크는 놈만 죽여요. 크는 놈만. 우리가 큰다는 것은 세포가 하나가 두 개 되고 그 빠른 그 세포 사이클이 있어요. 성장에 관한. 이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성장 상태에 있는 놈만 죽여요. 그러면 이때 살아남는 놈들은 준비하는 놈이나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놈들은 어때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잖아요. 다 똑같이 성장한다면 진짜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항암제는 30%씩 죽인다. 그러면은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를 때렸을 때 30%가 죽어요. 그러면 70%잖아요. 70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항암할 때 70개 중에서 또 30%만 죽는 거라.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지만 아무리 해도 남은 놈들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죽이지를 못하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항암이나 방사선하고 나서 암이 다 없어져 버리겠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해가지고 완치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발 안 하고. 그러면 항암제가 방사선 다 안 죽였는데 못 죽인다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요소가 뭐가 있어요?
면역이에요. 내과 면역. 남는 놈들은 내과 면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면역 세포가 암세포보다 힘이 더 세면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과 환경이 좋으면은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해서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암세포를 다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100% 없애는 방법은 바로 그거죠. 암치료라고 하는 것은 소총 한 방으로 쏴서 하는 암치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탄총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공기총, 나비 이제 실탄 안에 보면 여러 개 몇십 개 들어있잖아요. 딱 쏘면은 쫙 퍼지면서 정전이 안 되더라도 그 중에 아무거나도 하나 맞추면은 새를 맞히듯이 그런 방법이에요. 암은 정확하게 어느 걸로 해서 암을 없애있다는 이런 단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죠. 그래서 그 큰 카테고리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 수술 항암 방사선 가성비가 좋게 큰 덩어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 해도 잔존 남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과 면역이나 후성 유전학적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항암제는 확률로 죽이는 거예요. 이 항암제가 아까 30% 설명을 했는데 30%씩 죽여간다. 그 말은 한 번에 30% 죽이고 그럼 70%가 남아요. 그럼 그 다음 항암에서 거기에서 또 30%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때려갖고 안 되니까.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때리면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게 산소 공급이 되는 것밖에 방사선이 못 죽여요. 왜냐하면 방사선은 그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이 암세포 안에 물이라든지 산소를 때려서 이걸 산화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산화물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할 때 산소 공급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산소 공급을 되는 곳에 혈관이 가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혈관이 암덩어리는 빨리 크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럼 겉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 겉에 있는 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혈관이 공급이 되면 그 다음 방사선 때 또 공급되는 자리에 또 벗기고, 그래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암세포를 죽여가는 게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방사선 효과를 높이려면은 그 다음에 껍질을 두껍게 벗겨내려고 하면은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고주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산소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고압산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방사선에 껍질 벗기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항암이나 방사선 다 모두 한 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여러 번 해야만 효과를 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치료를 이런 거 할 때 극대화하는 방법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항암을 잘 견뎌야 하잖아요. 방사선도 견뎌야 되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잘 치료를 해주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항암은 우리 환자들이 견디기 힘든 게 오심, 구토, 근육통, 그 다음에 열나고, 구내염, 설사,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오죠. 손발 저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줘야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힘들게 되면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줄여줘야 우리가 꾸준히 항암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피부 같은 게 이제 화상을 잘 입어요. 그러면 화상을 피부가 입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항암이나 방사선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줄여서 우리 환자가 견디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는 면역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면역이나 후성 유전학적으로 치료를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치료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할 때는 사실 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그 환자로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목표는 최대한 효과를 내줘야 되잖아요. 최대한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 수술할 때 수술 하나 하고, 또 항암할 때 하나 하고, 방사선할 때 따로따로 별개로 가면은 암세포를 없애기 힘들어요. 이런 걸 할 때
옆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가장 효과가 나아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인 부분에다가 이런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병행을 해줬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효과가 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치료가 보면은 대학에서도 컴비네이션 세라피라는 용어가 요즘에는 많아거든요. 예전에는 한 가지씩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항암제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합, 요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암 치료 자체가 컴비네이션 세라피예요. 그게 가장 효과를 낸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환자분들 장마철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은 습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습도가 높아지는 것은 내과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운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실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습도가 이렇게 높을 때는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취미생활 같은 걸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장마철이 되니까 우리 환자분들 관리하는데 또 난제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이런 때 특히 관리를 잘 하셔서 나름대로 스케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서 잘 관리를 잘 해서 치료에 항상 내 몸에 컨디션이 면역이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음식들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환자들이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막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암이 좋다는 것은 만들어 놔가지고 몇 차례 나눠서 먹고, 그런데 요즘에 여러 차례 나눠서 오랫동안 두었다 먹는 경우로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이 폐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독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식 관리도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